우리들은 명작을 보려고 합니다. 이름난 훌륭한 작품이라는 뜻의 명작은 아무 작품에게나 붙여주는 타이틀은 아니죠.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끝까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명작을 정하는 기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특정 장르는 절대로 명작이 나올 수 없다. 즉, 장르적 한계를 언급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내용을 다루는 일상물이나 클리셰가 썩어 넘치는 일본의 이세계물이 대표적인 예이죠. 물론 저도 아직 일본 이세계 작품 중 명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일단 어떤 장르든 충분히 명작으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상의 분위기여도 조금 다른 측면의 장르를 섞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작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포스트 아포칼리스 세계관의 일상물로서의 분위기를 충실히 보여준 소녀 종말 여행은 장르적 한계를 탈출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통칭 코노스바는 쏟아져 나오는 이세계 클리셰에 질려 이를 거꾸로 비틀어버렸습니다. 테마를 개그로 잡으면서 가볍게 접하기 좋고 여타 이세계 작품과는 다른 것과 동시에 풍자까지 하는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노베계의 마스터피스 늑대와 향신료는 판타지 세계관이지만 상거래라는 독특한 테마를 앞장세워 치밀한 사전조사와 라노벨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급의 필력이 장점인 작품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장르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장르의 한계를 뚫을 수 있으며 재밌게 그리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컨대 잘 만들면 됩니다. 얘는 안 들었지만 소년 만화도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많이 보지만 나중에 커서 만화를 다시 보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작품은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많은 팬들에게 꾸준히 호평을 받는 소년 만화가 있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강철의 연금술사, 줄여서 강연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9년간 연재를 했던 소년 만화입니다. 작품 세계관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금기인 인체 연성을 한 형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강철의 연금술사는 특이하게도 애니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흔히 2003년에 방영한 애니를 강연 오리지널, 2009년에 방영한 애니를 강연 리메이크라고 부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 나온 애니를 방영하고 있을 때 원작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캐릭터만 같을 뿐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스토리나 반전, 캐릭터들의 상세한 설정들이 아예 다르죠. 리메이크, 즉 브라더후드는 원작의 내용을 애니화로 담아낸 것입니다. 두 애니의 제작사 모두 곤즈에서 제작하였죠. 곤즈는 일단 애니 제작사 중 가장 액션을 잘 뽑아내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대부분 난잡한 액션 장면은 CG로 띄우거나 부분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을 쓰는 반면 곤즈는 이걸 전부 그립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서요. 그렇기 때문에 곤즈의 액션은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정말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장점이 가장 많이 발휘된 애니가 바로 강연이죠. 이번 리뷰는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우드만 다룰 겁니다. 오리지널은 따로 제가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강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등장인물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년 만화 또는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작품들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점은 죽은 캐릭터들, 그러니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캐릭터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기준은 단순히 비중이 아니라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캐릭터를 뜻하는 겁니다. 강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제각각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한 명이라도 없으면 스토리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모든 캐릭터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강연은 어떤 캐릭터의 시점으로 작품을 바라봐도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나루토를 봐봅시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나루토의 동기들 중 4차 전쟁 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캐릭터는 끽해봤자 네지와 히나타뿐입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솔직히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워 인플레죠. 사실상 4차 전쟁 기준으로 전투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선 최소 눈깔이 특별하던가 미수로 비비던가 산 정도는 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이라는 캐릭터가 더 각광을 받는 거죠. 강연은 어떤가요? 6탄전 최강의 브래드레이는 강연에서 가장 많은 임팩트와 활약을 보여준 캐릭터입니다. 이런 브래드레이를 잡기 위해 작가는 네임드급 캐릭터 4명이 달라붙어서 간신히 잡아냈습니다. 그것도 운이 통해서였죠. 이것은 파워 인플레로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 강연의 캐릭터들은 대부분 이미 완성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파워업을 하는 캐릭터가 딱히 등장하지 않아요. 주인공인 에드워드도 전투력 부분으로는 이미 완성된 캐릭터입니다. 그저 오토매틱만 바꿀 뿐이죠. 그나마 얘가 있다면 MB 정도가 있겠지만 부각이 잘 안되었습니다. 강철의 은금술사에서 파워업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만능 아이템 현자의 돌이 있어야 합니다. 등가 교환이 원칙인 세계관에서 현자의 돌은 아주 간편히 강력한 연금술을 하게 도와주죠. 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악역들 또는 정말로 급한 상황에서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현자의 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작중 인물들은 현자의 돌을 안 쓰려고 하죠. 사기 아이템이지만 여러 제약을 걸어서 현자의 돌 때문에 급격히 강해지는 경우를 사전에 배제를 한 겁니다. 마지막 보스인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도 너무 많은 현자의 돌을 흡수한 탓에 강해지긴 했으나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여하튼 강연에선 타 작품에서 보기 쉬운 파워 인플레 부분도 아주 깔끔히 유지시켜주는 테크닉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워 인플레가 없으니 다양한 캐릭터들이 자기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결과는 캐릭터들의 다양성과 그 깊이가 깊어지는 효과까지 발휘합니다. 강연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언급을 하면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이 캐릭터들 모두가 색다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캐릭터 묘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로는 한 번 정해둔 캐릭터 성격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관성은 생기겠지만 스토리 전개에 어려움이 생기고 무엇보다 시청자분들이 답답해지는 상황이 잘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작가는 무리수를 던져서 스토리 전개가 허술하게 되죠. 예를 하나 들자면 강연의 주인공 에드워드는 기본적으로 천재형 열혈 노빠꾸 캐릭터입니다. 소년 만화에서 아주 보기 쉬운 유형의 캐릭터이죠. 하지만 에드워드는 때로는 상당히 진지하게도 변하고, 때로는 평범한 남자아이의 모습, 때로는 구하지 못한 아이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모습, 때로는 누구보다 듬직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캐릭터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독자들은 이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호감이 생기게 됩니다. 동시에 이 캐릭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의 폭이 넓어집니다. 많은 수라장을 겪은 에드는 진리에게 결국 승리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한 단계 성장합니다.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캐릭터들의 색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가며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강연의 아주 큰 재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을 캐릭터가 참 입체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좋았던 것은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강연의 여성 캐릭터들은 웬만한 남성 캐릭터들보다 정신력이 강합니다. 분노에 휩쓸린 머스탱을 다독이는 호크아이, 부모를 죽인 원수의 앞에서 분노를 참는 윌리, 말할 필요가 없는 강연 최고의 카리스마 올리비에 소장,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도와주는 메이창, 팔을 희생하면서까지 주군을 지키려는 람팡. 물론 그렇다고 이 캐릭터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완벽한 캐릭터인 것도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단순히 남자 캐릭터의 각성제로 쓰이지 않고 그들을 다독이고 조력하는 모습과 그녀들만의 확고한 캐릭터성까지, 마지막으로 정말 흔히 실수하는 가해자 미화까지 강연에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킴블리는 프라이드 퇴치에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갑작스런 변심이 아닌 자기가 세운 신념에 반하였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배신한 거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강연에서 한 가지 태도만을 유지해 좋은 평을 얻은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스카는 흔히 볼 수 있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 캐릭터인데 작중에선 단 한 번도 스카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스카에게 부모가 살해된 윌리가 직접 언급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윌리는 복수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를 선택하였고 그를 용서하진 않지만 분노를 참아내는 대인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에 깊이 깨달은 스카는 자연스럽게 선역의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결국 스카가 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선역이 된 이후 그가 보여준 행동들과 대사는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꼈을 테고 마지막 부분에서 스카, 貴様本当の名は何という? 俺は二度死んだ. この世にはいない人間だ. 名はなくていい. 好きに呼べ. 라는 대목은 더 이상 스카가 복수의 길에서 벗어나 민족 부흥만을 위해 헌신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인에 대한 처벌은 꼭 형벌일 이유는 없죠. 머스탱과 같이 활동했던 병사들도 이 슈발 레전에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학살자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않았고 머스탱의 경우에는 결말 부분에서 이 슈발 정책을 펼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MB는 경우가 좀 다르죠. 일단 인간이 아닐 뿐더러 MB는 조금 특별한 캐릭터였습니다. 이 슈발 레전의 방아쇠를 당긴 전범이자 인간 혐오자였던 MB는 결국 인간들에게 동정을 받죠. 모욕감을 느낀 MB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강연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끊은 캐릭터였죠. 아무튼 강연에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캐릭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캐릭터 활용만큼은 소년 만화 중에서 강철의 연금술사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강연을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주제의 확장성입니다. 강연은 기본적으로 최종 보스를 향해 다가가는 일종의 왕도적 전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들은 꽤나 심오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등가교연에서 나오는 모순점과 인간의 정체성, 종교, 외교, 사상, 전쟁 등등 이 모든 복합적인 소재를 하나의 컨텐츠로서 승화시킨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 당장 강연에 관련된 글만 찾아봐도 작품에 대한 해석과 고찰 글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렇게 말만 들으면 엄청 난해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에선 이런 점들을 아주 쉽고 접근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들의 개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애초에 강연의 근본은 소년 만화이기 때문에 10대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연은 더더욱 대단한 것이죠. 비록 주제 자체가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진 않지만 작품의 짜임새에 맞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이고 이를 고뇌하고 극복하는 캐릭터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과정은 정말 스토리를 정교하고 잘 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감탄을 한 부분은 바로 결말인데 최종 보스를 잡았다고 해서 이 작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말에서 엘릭 형제는 각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해피엔딩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소재나 메시지들이 전부가 아니며 다양한 것을 보고 생각하라는 작가의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비록 신체를 찾으려는 에드와 알의 여행은 끝이 났지만 아직 그들의 여행은 끝이 안 났고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에 맞서 싸우며 이 싸움은 아마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강연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신체를 찾는 과정은 그저 긴 인생의 조금 특별한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직 둘에게는 많은 시간이 존재하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단순히 해피엔딩으로 끝내면서 생기는 여운이 아닌 정말 가슴이 벅찬 진한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연은 정말 결말이 대박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대사를 붙이면서 이 작품에서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언급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痛みを伴わない教訓には意義がない。人は何かの犠牲なしには何も得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から。しかし、その痛みに耐え、乗り越えたとき、人は何者にも負けない強靭な心を手に入れる。そう、鋼のような心。 강연의 장점을 총정리하자면 치밀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 버릴 게 없는 캐릭터들, 그리고 소년 만화에서 하기 쉬운 실수를 하지 않았다입니다. 거기에다 노래도 참 좋아요. 역시 명작은 명곡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스토리 관련과 복선들은 다른 곳에 많이들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리뷰 특성상 단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실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좀 웃겨요. 그냥 아쉬운 점입니다. 강연이 너무 깔끔하게 끝내서 2차 창작에 대한 열기가 많이 적었어요. 작가분이 이후 관련작들을 안 낸 것도 있지만 더 이상 2차 창작으로 뭔가 풀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완성도를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연은 평가에 비해 인기의 지속력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물론 이는 박수 칠 때 떠났기에 오히려 더욱 좋게 보는 분들도 많죠. 또 다른 소년 만화계의 전설 데스노트를 보십시오. 1부에서 라이토와 엘의 대결은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뛰어난 전개를 보여주었지만 2부로 넘어가면서 스토리가 길어지다 보니 작품에서 무리수가 결국 나오게 되었죠. 이런 걸 또 보면 데스노트보다 훨씬 오래 연재한 강연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소년 만화의 한계와 그 이상을 보여준 21세기 최고의 소년 만화. 앞으로 강철의 연금술사 이상의 소년 만화가 나올지 저는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너희가 애니를 아느냐에서 이 정도의 호평을 한 애니는 앞으로도 그다지 많지 않겠죠. 赤点はなんとか回避できる能力は備わってるから。でもこの間テレビで就職なんつってたし、私がなりたいもの、やりたいことね。まあ、難しいことはよくわかんないし。 지금까지 너희가 애니를 아느냐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너희가 애니를 아느냐 제작에 많은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